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인데요. 제가 천안의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에서 그 강의를 하는데 보니까 원룸들이 연세를 받더라고. 천안에는 대학교 앞에 연세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1년에 한 번 받는다는 이야기 600만 원을 받으면서 계약서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보니까 연세에 차임 350만 원, 관리비 250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해가 선뜻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주인들이 이 주택임대차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왜 주택임대차 신고를 안 하려고 하는지 물어보니까 이걸 해보니까 세금이 더 나왔대요. 세금도 더 나오고 뭔가 좋은 게 하나도 없고 주인한테는 불리하대요. 저는 뭐 건물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택임대차 신고 안 하려고 차임을 1년에 350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350 나누기 12달 해버리면 30만 원이 안 되잖아요.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만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지금 계약서를 적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게 나중에 잘못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요. 관리비로 쓰지도 않으면서 관리비로 받아 챙기면 문제될 소지가 있죠. 나중에 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자, 어쨌든 그래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도록 하는 취지는 투명하게 다 세금하고 연관이 있겠죠. 투명하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니까 임대소득이 있으면 임대소득세 내라, 이런 취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 계약만 신고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라고 하면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입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은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부상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시 외의 군지역은 주택임대차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럼 양평군에는 주택임대차 신고해요, 안 해요? 양평군은 해야 되겠죠. 수도권이니까 수도권 외의 군지역은 안 한다고요. 강화군, 인천 광화군도 해야 돼요. 수도권이기 때문에, 군이라도. 또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요. 제외한 군지역은 신고 안 해도 된다. 지금 군은 인구 소멸 예상지역이죠.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저 82번이었거든요. 우리 반 4반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근데 지금 6학년까지 다 해가지고 7명인가 있다더라고. 학생보다 선생님 숫자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지금 다 폐교 위기라고 지금. 그 우리 동창회에서 막 돈 대주고 이렇게 폐교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집까지 지어주고 그 학부모 오면은 공짜로 집도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늘었다더라고. 이제 인원수. 그게 한계가 있죠.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 돈 뭐 몇십억 들여가지고 집 공짜로 거의 살아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디냐고요? 쉬는 시간에 가르쳐 줄게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또는입니다.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되고요. 초과입니다. 초과. 아까 6억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시험에 그렇게 나와요. 아까 자금조달계획은 6억 이상이었는데 6억 초과가 아니고 여기는 또 30만 원 초과예요. 초과. 이상이 아니고. 문제 어렵게 내려면, 추적게 내려면 30만 원인 경우 신고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딱 30만 원이면 안 해도 되죠. 초과니까. 자,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은 2025년 올해 5월 30 말까지만 신고하면 됩니다. 5월 31일까지만. 이게 계속 문재인 정부 때 유예되고 윤석열 정부 때 계속 유예됐어요. 지금까지. 법은 만들어 놓고 유예되고 있다고요. 좀 명확성의 원칙에는 위배되는데 지금 양도소득세 같은 것도 2주택 중과세 한다. 이게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계속 유예하고 있죠. 아직도. 명확하게 하려면 법을 바꾸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금 취득세 같은 것도 2주택이면 취득세를 일단 많이 내놓고 나중에 법이 바뀌면 환급받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나중에 법이 안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바뀌면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법이 바뀌면. 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내용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주택임대차 신고 내용은 308페이지의 박스 안에 있기는 합니다. 308페이지 시험에 나온 적 없다고요? 우리 책에 시험에 나온 거는 몇 회 때 나왔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게 안 나온 걸 굳이 너무 막 시간 투자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택임대차 신고 절차, 우리 책에 있는 걸 제가 정리한 거예요. 표로. 우리 교과서에는 이 표는 없어요. 자,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 전부 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모두 신고 간청해 하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 등이 임대차 신고해야 됩니다.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인 경우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교부해 주고요. 만약 정정할 사항이 있으면 정정 신청할 수 있고요. 변경 신고도 할 수 있고 해제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이 그림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변경 신고, 정정 신청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제 신고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해제 신고 할 수 있다고 돼 있었는데 안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어요. 해제 신고는 전부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됩니다. 지금 숫자 30일도 암기 프린트 35번에 정리는 되어 있는데 자꾸 프린트 말하기가 미안해요. 이거 봤다가 책 봤다가 어지러워서 죽겠다 이렇게 하는 분 계시니까 이게 말씀드리기도 죄송스럽긴 한데 어쨌든 언젠가는 알기는 알아야 돼요. 암기 프린트는 35번에 2번 3번에 있죠. 2번 3번에 요 30일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30일, 주택임대차 신고 30일, 해제 신고 30일, 다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자, 전입 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요.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의 경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주택임대차 신고를 했다면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지행위, 금정체계 이런 것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준용한다. 준용한다는 적용한다 이 뜻이에요. 요즘 텔레비전 보니까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그 막 생중계로 다 나오더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 헌법재판관들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준용한다 이 말은 그대로 따른다 이 말이에요. 적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준해서 적용한다 이 말이죠. 준용이라는 뜻이. 자, 주택임대차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고요. 직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왜 단독으로 안 해버리면 둘 다 처벌받으니까 둘 다 가태료 받으니까 한 명이라도 안 받으려면 자기는 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등인 경우 국가등이 신고해야 된다.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개거래인 경우 개공이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원래는 하여야 한다로 법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개업공개사가 반발해서 우리가 호구냐, 부동산 거래 신고도 우리 보고 하라고, 주택임대차 신고도 우리 보라고 하라 하고 돈은 못 받게 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 못 받게 한 적 없다. 신고 대행료 받으려면 받아라 했는데도 다른 중개업소는 아무도 안 받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고 돈 달라고 하면 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싫어하겠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되는데 주택임대차 신고는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변경,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35번에 2번 3번에 있습니다. 신고 간청에 주택임대차 신고도 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한다. 주택임대차만 신고하고 상가임대차, 토지임대차,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는 오피스텔 같은,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쓰면 해야 되고요. 주택만 임대차 신고는 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하고요. 전자문서 본인만 가능, 이게 잘못됐네요. 전자문서 본인만 가능이 아니라 대리인도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본인만 가능한데 요거는 좀 잘못됐네. 이게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대리인도 가능. 부동산 거래 신고는 대리인은 안 된다고 했는데 요거는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의 경우에는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우리 책에는
책에 있나요? 그런 게 대리인. 우리 책에는 뭐 대리인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안 적혀 있기는 하네요. 시험에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대리인도 가능하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대리인이 안 되는데 주택임대차 신고는 대리인이 가능하다고는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대리인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복잡하다. 이게 인터넷상 대리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뭐 위임장 이런 것도 업로드 해야 되나 봐요. 사진 찍어가지고 전부 다. 그러니까 귀찮아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대리인이 아무도 안 하고, 현실적으로 주택임대차 신고는 어떻게 하냐면 동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99%가 그냥 임대차 계약서 들고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러 가면 그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대리인이 할 수도 있다. 전자문서로도 대리인이 할 수도 있다. 임대차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대리인이 안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든 주택임대차 신고든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은 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방 제출인데요. 일방이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 사실 입증 서류 등을 첨부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 명만 신고하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서 제출인데요. 신고사항 기재한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 제출 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동주민센터에 그냥 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서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확정일자 받아도 돈 내야 돼요, 원래는. 근데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했기 때문에 돈도 안 내도 돼요. 이거는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버리면. 전자계약서 썼다면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따로 할 필요 없다. 다 이야기했던 걸 다시 이게 적어 놓은 거예요.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면 됩니다. 단 계약서가 없을 때는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들고 가서 전입신고해야 됩니다. 네, 다 했던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올해 5월 말까지 5월 31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이때까지 계속 유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임대차 신고 안 했다고 처벌받은 사람은 아직까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이론적으로는 2021년 이후 계약들은 지금 다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나간 거 1년 전에 2년 전에 한 거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수 있잖아요. 신고 안 해도 또 처벌을 안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는 했어요. 이론적으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올해 2025년 5월 31일까지 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원래 30일 이내 해야 되는데 올해 5월 말까지 유예되어 있다고요. 이게 주택임대차 신고서 서식입니다. 이게 개정됐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서 서식이 개정됐습니다. 서식이 뭐가 개정됐냐면은 맨 밑에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 정책이 주택임대차를 안 하고 그냥 임대차 3법을 폐지한다 이렇게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공약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임대차 3법 폐지한다. 그래 놓고는 지금은 뉴스에 임대차 3법이라고 절대 나오지 않고 임대차 2법이라고 나와요.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주택임대차 2법, 아랍의 숫자 2해가 옛날에 3법이라고 들어봤잖아요. 그럼 2법으로 바뀐 게 뭐냐 하면 주택임대차 신고 요거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이야기예요. 정권이 바뀌어도 바꾸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임대차 3법 모두 다 바뀔 가능성
없습니다. 올해 시험 볼 때까지는.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도입되기 전에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정권이 바뀌어도 여당 야당이 계속 바뀌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유능한 정권은 국민의 저항 없이 세금을 많이 받는 정권이 가장 유능한 정권이라고 정치학 개론책에는 나와 있어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도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니까 이제 다운계약서 적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겠죠. 그럼 세금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 주택임대차 신고도 이걸 함으로써 이제 투명하게 임대소득세 이런 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임대소득세 이런 걸 안 냈잖아요. 그냥 월세 받아 먹어도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았잖아요. 이제 이 신고를 해버리면 다 전산에 잡혀버리겠죠. 그럼 건강보험료도 더 나와버리고 이렇게 한다고요. 건강보험료도 귀신같이 더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번 달부터 지금 보수 외 소득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했더니만 보수 외 소득이라고 해가지고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6만 6천 원 이번 달부터 더 내라고 왔더라고요. 보수 외 소득 있다고. 그게 뭔지 봤더니만 국민연금 받는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을 괜히 조기 수령해서 받았더니만 그거에 대해서 세금 또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라고 나오더라고요. 예, 공적연금은 그게 소득으로 잡혀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이미 세금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처음에는 세금공제를 안 했거든요. 국민연금 낸 것만큼 세금을 소득에서 빼줬을 거예요. 보험료 낸 것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신에 받을 때 탈 때 소득세, 종합소득세도 내야 돼요. 국민연금도.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지. 그게 뭐 다 명확하게 찍히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해요. 2천만 원 초과 부분만 내요. 세금을. 그러면 2,100만 원이면 1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내면 돼요. 2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줘요. 기본 공제를. 보수 그 공적연금만 그렇더라고. 사적연금은 또 소득으로 안 잡히더라고요. 그 무슨 생명보험일대 드는 거 이런 거는 소득으로 안 잡혀요. 공적연금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이런 거는 소득으로 잡히더라고요. 또 와이프하고 싸워서 그래서 왜 그 빨리 타먹어가지고 세금도 국민건강보험료 더 내게 만드냐 이런데 그거 맨날 싸워요. 316페이지입니다. 316. 자꾸 싸워야 건강한 부부의 그 화해만 한다면 안 싸우고 나중에 한 사람이 너무 참으면 폭발되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싸우는 게 좋아요. 화해만 할 수 있다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 자진신고자 감면 제외입니다. 이거는 316페이지에 있는데요. 그 맨 밑에 3번에 있습니다. 316페이지. 자진신고 이게 뭐냐면 리니언시 제도라고 하는데 리니언시 제도, 자진신고 제도 이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국가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진신고하면 그 예를 들어서 다운계약서 적었다가 나 매도인이 다운계약서 안 적어주면 계약 안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적었다 이렇게 폭로하면 폭로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 하면은 두 사람 간에 다운계약서 적은 거 은밀히 거래가 이루어진 거는 적발하기가 어렵잖아요. 두 사람끼리 현금으로 주고받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프리미엄이 1억 붙었으면 1억은 현금으로 가져오세요 이러더라고. 그걸 다운계약서 적어가지고 양도 차익 없는 것처럼 꾸미버린다고. 그럼 둘이만 입 다물러 버리면 그 적발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한 명이 매수인이 나 매도인이 안 그러면 계약 안 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폭로하면 먼저 자진신고한 사람은 과태료 안 내도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계약서 적는 게 굉장히 위험한데 근데 현업에서 지금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운계약서 적고 있더라고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세금이 너무 지금 뭐 66%더라고. 양도소득세가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하니까 입주할 무렵 되니까 뭐 1년 안에 팔면 아마 77%인가 그래요. 양도소득세가 70%인데 그게 지방소득세가 또 10% 붙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양도소득세 이게 기본공제를 250만 원 해주거든요. 기본공제라고. 그게 도입된 지 지금 몇십 년, 한 3, 40년, 40년 전인가 지금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는데 수십 년이 넘었다고 250만 원 기본공제 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한 5천만 원 정도, 한 5천만 원까지 남는 거는 세금 부과 안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250만 너무 적다고 지금 화폐 가치가
수십 년 전에 25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는 집값이 한 500만 원밖에 안 하던 시절이었어요. 옛날에 30년, 40년 전에는 강남도 이게 얼마 안 했잖아요. 불과 IMF 때만 해도 강남에 지금 3억도 안 했어요. 아파트 8제곱미터가. 한 25년 전만 해도 3억도 안 했다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강남에 있는 아파트, 서울이 아니고. 지금 정책이, 지금 서울이 똘똘한 한 채가 된 게 왜 그렇게 했어요? 정책적으로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중과세 하잖아요. 집이 여러 채 있으면.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그냥 차라리 한 채만 비싼 거 가지고 있자, 이런 게 이제 어찌 보면 정책의 부작용이라 봐야 되겠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하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그 양극화가 일어나잖아요. 비싼 거는 굉장히 비싸고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해 주는데요. 그 대상이 아닌 것, 요거는 6개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암기 프린트는 47번에 있습니다. 47번.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미제출, 그 외의 자료 미제출,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자진 신고해도 면제해주지 않는다. 자,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면제해주고요. 조사 시작된 후에 자진 신고하면 50% 깎아줍니다. 1년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하여 3회 이상 과태료를 감면받은 경우, 1년에 4번째 자진 신고한 경우는 완전 상습범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옛날에 한 25년 전에 분양권을 10개도 가지고 있어 봤는데요. 아무리 팔라고 해도 마이너스 P라서 막 그냥 던져도 내 건 거래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싸게 팔아도 거래하기 쉽지 않아요. 1년에 내 건 거래하는 게. 어쨌든 3회 이상 면제받고 4번째 할 때는 이제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해주지 않는다. 완전 상습범이니까. 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입니다.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용어정의인데요. 용어정의. 아까 286페이지 맨 밑에 그 용어정의를 교과서 286페이지 맨 밑에 박스 4번에 있어요. 외국인에 대한 용어정의인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사원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의 2분의 1 이상,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면 외국인 등에 해당되고요. 외국 정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 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준정부간 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도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286에서 287페이지까지 용어정의 나와 있고요. 아까 말했죠. 외국인 특례, 특별히 예외를 두는 것은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외국인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렇다. 규제하려고 지금 우리나라 100건 중에 1건이 외국인이 취득하고 있대요. 그 중에서 거의 90%는 중국인이 취득을 하고 있답니다. 통계상 100건 거래되면 수도권에 거래된 거는 거의 1%가 넘더라고. 외국인 거래 비중이. 자,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매매는 X,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매매는 X. 매매는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다는 이야기겠어요? 안 한다는 이야기겠어요? 매매는 X,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 X,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매매 X, 이거는 매매인 경우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매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외국인은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이라도 해야 돼요. 매매는 X, 이 말은 매매는 특례가 적용 안 되니까 그냥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30일 이내에 해야 돼요. 그 매매를 뺀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도 60일 이내에 외국인은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나라 사람은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안 해도 된다 했죠, 신고? 외국인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계약 이외의 원인이 뭐냐면 신축, 정축, 개축, 재축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도 계속 보유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으로 국적 변경된 사람들 많이 있죠. 뭐 선수들 외국 국적 취득한 사람 있잖아요. 외국 시민권 취득한 사람들.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이 법상 외국인입니다. 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이 법상 외국인이 아닙니다. 일본은 시민권이 없고 일본은 영주권이 있어요. 그 제1동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제1동포라는 말은 쓰지만 우리가 제미동포, 제캐나다 동포 이런 말은 거의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 이런 나라는 시민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나라 사람입니다. 제 친구가 캐나다에 이민 간 게 아니고 그냥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해가지고 거주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인데 여자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북한 가보자 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둘이 간 건 아니고 다른 여자친구들하고 하여튼 막 여러 명이서 북한 갔는데 북한 가니까 그 캐나다 사람으로 찍혀 있더라고. 그게 외국 사람으로 돼 있더라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그 북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캐나다 사람이 말 잘하네요. 조선말 잘하네요. 이러더라고요. 한국말 잘하고 있으니까 캐나다 사람이에요. 그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 어쨌든 계속 보유하려면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되려고요. 그 다음에 허가제인데 허가 없이 취득하면 무효고요. 15일 이내에 허가 신청하면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됩니다.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외국인만 특별히 허가 받아야 되는 지역이 여기 있네요. 이게 교과서는 328페이지에 있고요. (328페이지) 맨 밑에 박스부터 329페이지에 있고요. 암기 프린트는 27번에 있습니다. 27번에 암기 프린트 27번에 보면 군문 천생야 요 5군데 지역은 우리나라 사람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우리나라 사람은 안 받아도 된다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허가 구역은 주로 어떤 데가 허가 받아야 돼요?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은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땅값이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이런 지역은 다른 지역, 이런 아닌 지역에 비해서 땅값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없는지에 따라 땅값이 결정돼요. 그 물론 집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보면 상가 지을 수 있는 것도 해당되겠죠. 집이라고 그냥 표현해서 그냥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비싸다고요. 근데 이런 데는 건물 짓겠어요? 못 짓겠어요? 짓기 힘들겠죠. 규제가 심하니까. 땅값은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나오잖아요. 그 땅 가격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뭐예요? 다 행위 제한하는 거죠? 가장 비싼 땅은 아예 아무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이 안 된 땅이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아무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 안 된 땅은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거 아무것도 지정 안 된 지역은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바다 매립해가지고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매립해가지고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가장 강력한 행위 제한.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그 가장 바람직한 거는 용도지역, 뭐 예를 들면 도시지역, 상업지역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 지금 광주, 여주 이런 데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때 보니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양평 이런 데 한 10개 넘게 지정돼 있어요.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보전 대책지역, 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 및 보전에 의한 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막 하여튼 10개도 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양평 같은데 고도로 고밀도로 개발하기가 쉽지는 않죠. 상수원을 보호해야 되니까 남한강가에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공도지구라든지 이런 게 최근에 도입됐죠. 옛날에는 아예 그런 게 없었죠. 굉장히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런 땅들은 땅값은 비싸지는 않은 땅인데 그 대신에 외국인이 취득하면 좀 곤란한 땅이에요. 예를 들면 이를테면 독도, 울릉도가 땅값은 안 비싸잖아요.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다 사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고. 물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 거고 독도는 개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팔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가령 개인 땅이라 하더라도 그런 섬도서 지역 이런 거는 지금 제주도 같은 데는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샀잖아요. 그래서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문화유산,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문화재보호법이라고 불렀어요. 문화재보호법. 지금 문화재가 아니라 문화유산으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래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옛날에는 문화재보호법이었다고. 이게 그 경주 같은 데는 건물 지으려면은 밤에 공사를 한대. 밤에. 낮에 공사하다가 뭐 도자기라든지 그 유물 나와버리면 공사 중지, 발굴 완료될 때까지 그 비용도 시행사가 다 부담해야 되고요. 공사도 못해요. 뭐 고속도로 같은 공사하다가도 무슨 유산 나오면은 그때부터 공사 중지라고요. 발굴 완료될 때까지 공사 못해요. 그러니까 경주 같은 데는 그냥 밤에 공사한대. 그러면 포클라인을 몰랐다 하면 되잖아요. 모르고 보내버리면 모르는 것까지 처벌하기는 어렵죠. 경주는 땅 파면 도자기 이런 거 다 나온대요. 웬만한 데는. 그 다음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등과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런 데서는 외국인은 허가받아야 된다. 그래서 암기 프린트 27번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군문, 천생야 5군데 암기를 해야 된다고요. 군문, 천생야 이 5개 지역은 외국인은 허가받아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은 허가받을 필요 없다. 땅값은 안 비싼데 그 대신에 외국인이 취득하면 안 되는 땅들이라고요. 주로 지금 울릉도 이런 데가 독도 같은 데가 군사기지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잖아요. 우리 뭐 청계산이라든지 이게 수도권에 있는 산 꼭대기 올라가면 전부 다 미군 사이트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 군사기지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이 이제 신고 허가할 때 제출 사항인데요. 신고 간청은 신고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의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신고 허가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의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이 분기별로 3개월별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왜? 이렇게 다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럼 외국인이 지금 수도권에 보니까 외국인이 투자를 많이 하는 지역에 보니까 화성, 남양주시 이런 데 많이 취득을 했더라고요. 주로 그 외국인들은 순수한 외국인이 아니라 전부 외국 법인들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돈 되는 땅을 많이 취득하고 있다고. 주식도 외국인이 취득하는데 따라서 하면 돈을 벌죠. 외국인들은 돈을 벌고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개미 투자자들은 돈을 못 버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다 외국 법인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그 외국 회사에.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외국인이 어디 취득하는지를 보면 거기가 비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천도 좋아요. 지금 반도체 벨트들하고 이천, 용인, 저기 화성 여기가 이천 SK 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보다 더 잘 나가고 있죠. 요즘. 자, 토지거래 허가제인데요.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가 좀 다르니까. 오늘 내드린 문제 미리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